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들어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낭비를 즐기는 이른바 탕진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쇼핑이나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는 각종 연구 자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칫 무분별한 소비가 쇼핑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탕진 소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그 배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원입니다. 그리고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돈은 쓰라고 버는 거다. 버는 만큼 다 쓰기. 돈을 사실 안 쓰면은 그저 그냥 지폐 종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자라는 주의로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버는 만큼 다 쓰기를 선택하고 싶고요. 원하는 걸 좀 사면서 살아가야지만 나중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에 들었던 노래는 BTS의 노래인데요. 고민보다 고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고요. 뒤에 들은 오디오는 유튜브 채널 하나TV의 컨텐츠 내용 가운데 일부였는데, 이 BTS의 노래에 보면 탕진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혹시 그 두 분은 탕진잼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네. 탕진하는 재미 뭐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이게 탕진이란 말이 가산을 탕진하다 이런 걸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재물 따위를 모두 써서 없애거나 또는 시간, 힘, 정열 같은 것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력을 탕진한다고 예, 하지. 예. 예. 여기에 이제 재미라는 말을 붙여서 탕진하는 재미, 그걸 줄여서 탕진재미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탕진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어떤 뭐 경제적 한도를 넘어서 마구 돈을 탕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한도 내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좀 사치를 하고 싶다. 그런 것이나 아니면 흔히 이제 아울렛 매장이나 천원샵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가서 개수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걸 돈을 써버리고 이걸 내가 하면서 즐겁게 내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 쓰는 맛이지, 이런 걸 느낀다 해서 탕진잼입니다. 손희정 평론가도 들어보셨어요? 네, 탕진잼이란 말 들어보기는 했는데 네. 뭔지 싹 이렇게 안 와닿아서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저는 탕진잼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 30 후반쯤에 이제 박사학위를 땄는데요. 네. 박사학위 따기 전까지 변변한 경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돈을 마음껏 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즐겼던 탕진잼이 뭐였냐면 분식집에 가가지고 혼자 가서 메뉴를 3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오. 라면, 김밥, 라볶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거든요. 늘 이제 뭘 시키기 전에 이게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내가 내도 괜찮은가. 근데 뭔가 3개를 시키고 다 못 먹고 나올 때 그 탕진하는 기쁨? 난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요런 것이 요즘 탕진잼이
계속 회자가 되는 이유인가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근데 탕진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또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둘은 결이 많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물건을 소비하는데 어떤 것을 이제 과잉하게 소비를 하고 그걸 남에게 보여주고 한다는 행위 자체는 같은 건데요. 플렉스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졸부가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았지만 갑자기 이 돈을 확 벌어버린 뭐 그런 래퍼들이 뭐 침대에 돈을 쫙 깔아놓고 이걸 이제 뭐 촬영해서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걸 자랑하는 게 플렉스라고 한다면 네. 탕진잼은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뭐 여유는 없지만 내가 어느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돈을 쓰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플렉스의 작은 아류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탕진잼 같은 경우는 다이땡이라고 1,000원 샵 있잖아요. 아, 가서 아무리 골라다봐도 3만 원이 안 넘는. 근데 거기도 꽤 하다 보면 꽤 나와요. 요즘에 저도 또 많이 조금씩 비싼 써가지고. 것도 네.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땡에 가서 소소한 것들을 쓸어 담는 게 탕진잼이라면 또 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게 소비라는 게 워낙에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유행이다 보니까 뭐 탕진잼을 평소에 즐기시던 분들도 탕진잼 돈을 아껴가지고 한꺼번에 좀 비싼 물건을 사서 이렇게 인스타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인증하는. 과시가 목적이. 네, 플렉스는 과시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과시가 목적이고 이제 탕진잼이라면 자기 만족. 뭐 이런 자기 위한 자기 그렇죠. 만족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탕진잼을 하는 심리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손희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박사과정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인데 누구에게나 그 시절에 이제 일종의 버킷리스트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 이제 군대 가면 그 버킷리스트가 또 생기죠. 사회에 나오면 뭘 먹을 거야, 뭘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껏 소비하거나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제약 상황에서 뭔가 욕망은 점점 커지죠. 그 얘기가 옛날 생각난다. 저 대학 때 한번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5일간 단식을 했는데 한 2일차가 되니까 막 배고파 미쳐요. 그렇죠. 이때 되면 뭐 먹고 싶은지가 목록이 뭐 뇌에서 막 쫙 도열을 해. 리스트를 막 도열을. 적으시나요? 제가 지금 1번 짜장면, 2번 라면, 3번 돈가스 이겠는데 단식 푸는 날 그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먹었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너 큰일 난다. 진짜. 너 큰일 위탈나고 큰일 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제가 위장 하나는 타고 태어났거든요. 저도 친구 중에 단식하는 친구들 왜 있잖아요, 학생 때. 네. 근데 끝나자마자 치즈라면 먹어가지고 병원 실려갔거든요. 뭐 병원까지 실려갔어요. 네, 안 된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시니까 얼마 전에 시선집중에 황모 그 후보님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단식은 못하고 삭발을 한다 하셨던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BTS 노래를 들었는데 BTS 노래를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가사가 티끌 모아 티끌 이렇게 이제 나오는 대목이 있더라고. 혹시 이런 심리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생이 된다고 네가 나중에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저축을 해야 돼. 사실 저희 세대는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래봤자 모이는 거 없고 집 한 채 못 산다라고는 어떤 절망감 혹시 이런 게 또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언젠가 방송을 보다가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지라고 느끼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그 가수 성시경 씨가 방송에 나와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시키고 하는데 계산서를 보지 않고도 그것도 괜찮을 때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지라고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왜 그 떠먹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 뚜껑 따고 그거 핥아 먹지 않고 그냥 버릴 때, 야 그래도 내가 좀 성공했구나. 내가 이렇게 좀 산다. 핥아 먹는 거 얼마나 맛있는데. 네, 하는데 네. 제가 이 사무실 이제 출근한 후배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한다. 뭐냐면 아프리카 사바나 들판에 나온 가젤 영향이다 나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됐든 아니면 어디 외부 우리 고객이 됐든 전화가 와서 뭘 해도 그래요. 절 뜯어 잡수세요.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고 돈을 모으지만 사실은 우리 월급 인상되거나 하는 것들이 물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돼서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버는데 이게 도대체 나는 뭐지? 이렇게 돈을 버는데 돈은 다 어디 갔지? 하는 거죠.
그 타이밍에서 날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나오는 게 탕진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소비 행태랑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소비 중독, 쇼핑 중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파민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돈을 쓸 때 엄청난 양의 이제 도파민이 퐁 하고 나오면서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슬픔이나 우울, 긴장, 불안, 결핍 같은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쇼핑에 중독이 네.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던 게 뭐 이제 슬픈 사람들은 자린고비가 아니다 뭐 이런 제목의 미국 논문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뭘 했냐면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 돈을 더 잘 쓰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룹을 이제 둘로 나눠서 한 그룹한테는 소년이 주인공인데 멘토가 죽는 영화를 보여주고 한 그룹한테는 물고기들이 이제 나오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연구소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어항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 주고 살래? 라고 물었을 때 슬픔을 느낀 그룹이 훨씬 더 기꺼이 돈을 내고자 하는 오호.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탕진잼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 선배 중에 그러니까 그걸 글로 쓴 양반이 있는데 이제 공공한 삶을 살 때 말 네. 그대로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이제 그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그때 부부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서 고기를 사서 먹는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처음에. 뭔 소리야? 되는데. 뭔 소리야 했는데 이제 그 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무슨 뜻으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듣다 보면 이른바 탕진잼에 빠져 있는 세대가 꼭 젊은 세대로 국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닐 그렇지는 수도 있는 않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뭐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X 세대가 중장년층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사회가 된 것을 되게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요때부터 우리 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소비 사회가 됐죠. 그리고 사실은 뭐 소비 사회 됐을 때 소비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비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퀴즈 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소비를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또 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 타겟층으로 누구를 상정하냐면 어린이들을 상정을 해서 어릴 때부터 필요 없는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혹하는 네, 그걸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 습관이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가정에만 갇혀 있다 보면 아까 이제 군대 얘기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내가 활동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나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려는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세대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탕진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이제 또 코로나 시기에 탕진잼이 많아졌다고 해요. 공허감 같은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 쇼핑이 얼마나 급증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기사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요. 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한때는 홈쇼핑이 굉장히 크게 인기였었고, 그럼요. 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층에서 네.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죠. 저도 한때 그러니까 집에서 홈쇼핑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은근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은근히 재밌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방송에도 해도 될까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네. 한 4, 5년 전에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시기냐면 박사 논문 끝나고 이제 분식집에서 메뉴 3개 시켜 먹는 걸 지나서 돈은 모이기 시작했는데 놀 시간이 없게 된 어느 시점인데요. 밤마다 그렇게 홈쇼핑을 봤고요. 홈쇼핑을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쇼 호스트의 팬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쇼 호스트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분이 진행하는 건 따라다니면서 이제 드라마 보듯이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서사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오후에 이거 팔았고 밤에 저거 팔 때 그거 연결해서 같이 팔거든요. 그럼 또 이제 앉아가지고 전화 누르는 거죠. 이러면서.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얼마 전에 옷장을 정리하는데요. 그때 샀던 포장도 안 뜯은 옷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심각하셨구만. 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파시거든요.
3장에 99,000원 이렇게 파세요. 맞아요. 예. 그럼 필요 없는데 3장씩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쇼호스트는 정말 훈련이 잘 된 장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심취해 계셨었구나. 네. 그래서 깊이 들어가셨는데. 이 마음을 좀 알겠는 것 같아요. 공허감이나 외로움, 특히나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주부층의 쇼핑 중독이랑 연결이 돼서 설명이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 고민할 만한 건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쇼핑에 몰두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조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외로움과 공허함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잠깐 손희정 평론가가 지름신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좀 꽤 오래된 어떤 그 용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쇼핑을 통해서 뭔가 위안을 찾고자 한다는 현상이니까 최근에 특히 청년들한테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뭐 잠깐씩 이야기 속에서 좀 나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쇼핑이 어떻게 위안을 준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파민입니까? 도파민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쇼핑을 해보니까 사실은 장바구니에 담아서 지불하는 그 순간까지가 제일 즐겁거든요. 그렇죠. 예, 그 도파민이 최대치를 탁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가 오는지도 관심 없어지는 것. 근데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독인 것이고 그냥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그냥 화학 작용으로 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왜 도파민이 필요한가는 사회적으로 좀 설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소유는 있는데 향유가 없는 시대다. 오호.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손희정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그걸 막 탐색을 하고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걸 보는데 시간을 오래 써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놓는데 막상 결제는 안 해. 이게 재미거든요. 네, 그 재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필요 없는 물건을 사서 집에 쟁여놓고 그걸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건은 우리 집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휴대폰 충전기 중에 요새 최근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자석식으로 붙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가격이 한 5, 6만 원 정도 하는데 내가 저거를 너무너무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에 휴대폰 충전기 몇 개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셀 수가 없이 많죠. 근데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고 그걸 가지고서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시를 예를 들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걸 즐기려면 그 음식의 재료는 뭐고 이 주방장은 어떤 사람이고 뭐 이 조리법은 뭐고 이런 걸 조금 안다 그러면 그 음식을 정말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이 주는 나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계속 바쁘게 돌아가니까 계속 뭔가 클릭하고 결제하고 집에 쌓아놓고 그리고는 난 이만하면 살만해졌어라고 내가 돈을 버는 걸 위로하면서 네. 그러고 살고 있는 그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당근 찾아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탕진잼이라든가 플렉스 같은 단어들 자체가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소비하는 것을 또 끊임없이 죄악시하고 그렇죠. 윤리적이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들이 소비자들을 강박으로 밀어넣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렉스의 시대에 사실 한동안 되게 인기가 있었던 예능 중에 뭐가 있었냐면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예. 너무너무 인기였는데 네. 이 프로그램의 성격은 그런 거거든. 내가 한 달 동안 쓴 영수증을 싹 모아서 김생민 씨한테 보내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이제 저축도 많이 하시고 이랬던 분이어서 소비를 가지고 이거는 괜찮아, 이건 나쁜 소비야라고 판단을 해주거든요. 평가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컨설팅을 받고 야단을 맞으면서 또 재미를 느끼고. 그 이전에 MBC에선가 만 원의 행복인가? 네. 만 원 가지고 일주일 살기 그런 것도 있긴 아주 있었어요. 옛날 프로그램인데. 이제는 10,000원이면 네. 과자 5봉지 사면 10,000원이더라고요. 한 끼 식사비예요. 한 끼 식사비. 지금 어디서 맞아요. 분식집 가도 한 끼 식사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통용이 됐어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다. 이게 통용이 됐는데 사실 이제 뭐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 노동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뭐 아까 이게 젊은 세대만의 문제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젊은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세대의 문제이고 또 그러면 이게 한국만의 문제냐? 그럼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작년에 그 CNN에서 중국의 탕핑이라고 있죠. 이렇게 누워서 빈둥거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하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알고 봤더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일본의 문제이기도 해서 동아시아의 문제다라고 하지만 살펴보니 우리도 그렇더라. 미국에도 그러니까 이른바 조용한 퇴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시도를 해도 이 사회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하고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거기는 좌절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의욕도 상실하고 예. 그 잔돈푼 벌어서 이것으로 언제 돈을 모아서 언제 내 집을 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의 꿈을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소소하게 우리가 많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안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 갖고 택도 없어. 그렇죠. 에이 그럼 맛있는 거나 먹자. 네. 뭐 이런 심리하고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BTS 노래도 잘 들어보면 뭐 티끌 모아 태산 아니고 티끌 탕진하자라는 가사와 함께 저당 잡힌 미래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당 잡힌 미래 안에서 자조적인 어떤 소비 행태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바 탕진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탕진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영화 한 편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평론가께서 골라오셨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의 영화는 전고은 감독 연출, 이솜 배우 주연의 2018년 작품 소공녀입니다. 소공녀. 네, 담배, 위스키, 집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주인공이 담배와 위스키 대신에 집을 포기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탕진잼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소위 MZ세대가 과소비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 30대가 훨씬 더 소비를 덜 하고 저축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 보면서 뭐 그런 부분도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짧게나마 좀 한번 감상을 해보죠. 허름한 단칸방에 살며 가사 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미소. 하루 일당 45,000원. 밥 살 돈은 없어도 담배와 위스키 값은 꼬박꼬박 모아둡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담배값이 2,000원 올랐대요. 말도 안 돼. 새해가 되고 담배값이 2,000원 올랐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 집주인이 10만 원 올린다지만 난 그냥 5만 원만 올려보려고. 설상가상으로 월세마저 올라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 가계부를 끄적이던 미소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저 집 뺄게요. 집을 버리고 위스키와 담배를 택하기로 한 그녀. 그리하여 시작된 미소의 떠돌이 생활. 한 손에는 묵직한 캐리어, 한 손엔 자신을 재워줄 친구를 위한 계란 한 판을 들고 매일 잘 곳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오랜만에 찾아간 친구들은 밴드부 시절과는 또 다른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남자친구 한솔. 웹툰 작가 지망생 생활을 정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자원을 했다는 얘기에 미소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나는 담배, 위스키 그리고 한 소리 넣어. 그게 내 유일한 안식처야. 남자친구마저 떠나고 2,000원이 오른 위스키를 한 잔 마시며 눈 내리는 창을 바라보는 미소. 과연
미소는 그녀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집은 포기해도 위스키와 담배는 포기하지 못한다. 청년 가사 도우미 미소의 특별한 여행기를 다룬 오늘의 영화 소공녀였습니다. 네, 어른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혀를 끌끌 찼을. 그죠? 저 돈으로 월세를 내면 되지 뭔 담배고 위스키냐라고 했을. 맞아요. 그럴 영화인데, 자, 두 분은 어느 장면에 꽂히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꽂힌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뭐 그 미소에 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 이게 또 라떼를 시전하게 되네요. 그랬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독립해서 살았던 곳이 지하방이었어요. 지하방에 살다가 점점 조금씩 지상으로 창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옥탑방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원룸을 하나 얻었는데, 그때 그 원룸에 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불이 나니까 소방관들이 와서 막 출동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이 집에 요 원룸 방 하나뿐인데, 이게 다 불사서 없어지면 어차피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냥 여기서 죽자.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시절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친구가 둘이 게임을 하다가 우리 너무 사랑을 나눈 지 오래되지 않았어? 하니까 서로 눈에 스파크가 튀면서 갑자기 막 정열적으로 막 옷을 벗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겨울이니까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우니까 서로 오돌오돌 떨다가 우리 봄 되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영화 후반부에 가서 이제 집이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라고 이 미소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저도 뭐 장면 하나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왜 오늘 이 영화를 골랐는가 하면 촌철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제작진이 이번 주는 탕진잼입니다 하시면 맞는 영화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탕진잼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러니, 모순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겠구나. 그렇죠. 이게 탕진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파산 당하는 게 아니라 탕진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재미라는 긍정적인 말과 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네네. 자조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항적인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미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혀를 찰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 답답한 현실을 깨고 나가려는 일종의 저항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같이 했었던 생각은 뭐냐면, 왜 이렇게 소비에 몰두하게 됐는가 하면 좀 더 먼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몸에 당장 걸칠 것을 추구하고, 제가 그렇게 이제 탕진잼을 분식점에서 집에서 누리다가 돈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었던 되게 결정적인 계기가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라는 욕심을 가지면서부터였거든요. 한 2, 3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모으고 하다 깨달은 거죠. 못 간다. 그래서 제가 다시 최근에 탕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소소하게 작은 것들을 사면서. 네, 그래서 그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음에 대한 고민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영화의 이제 중요한 줄거리가 과거 이제 밴드 활동을 같이 했던 과거의 동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정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거기가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은 이 미소가 가려고 하는 어떤 삶의 방식 대신에 이른바 그러니까 정규적인 삶, 주류의 삶,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그런 길을 선택하거나 그런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갔던 길을 보아하니 이곳이 그닥 비전이 있는 길처럼 보이지 않게 감독이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왜 그 미소한테 직업을 물어보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직업이 뭐냐? 가사 도우미인데요. 근데 정규직 되기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의 오늘의 나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게 첫 번째 친구는 월요일에 한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인데 결국은 이제 그 노동 착취라고 해야 될까요?
당했고 이제 그 링겔까지 만난 네, 그렇죠. 그런 친구고 두 번째 친구는 엄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친구고 또 한 친구는 이혼을 거의 이제 그 파탄 지경에 와서 집은 있지만 이혼 그렇죠. 앞두고 있는. 그리고 또 한 이제 선배는 남편 잘 만나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시종 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절제하고 절약하고 감내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암시가 그 과거 밴드부 동료들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전부 다 지금 뭐 운변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사회가 정해준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경로라고 하는 것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 거주를 어떻게 하느냐와 연결되어서 그거로만 설명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미소잖아요. 이게 마이크로 헤비탓, 미소 거주에서 온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위치를 점하고 사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는 거 멀쩡한 정신머리로 살고 있는 사람은 미소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어떤 물질적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미소가 불행에 쩌들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인 상황들. 네. 저 이 영화 보면서 그 떠오른 소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백경을 쓴 허먼 멜빌이 쓴 필경사 바틀비라는 단편 소설이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다음에 뭐 월스트리트 그거 그 점거 시위할 때도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정신이었다라고 해서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됐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이 필경사 바틀비는 월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필경하는 지금은 이제 뭐 복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 많이 안 하는데 이제 베껴 쓰는 네, 베껴 쓰는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사무실에서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그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가 이제 사무실을 옮겨야 돼. 근데 그 사무실을 떠나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불법 뭐 주택 침입죄 같은 걸로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결국에는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가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가 뒤를 쫓아가면서 하다 보니 이 사람이 필경사로 일하면서 했던 다른 작업이 뭐였냐면 이 변호사에게 보내온 온갖 가슴 아픈 사연들을 불태우는 일을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과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는 내가 여기에 적응해서 어떤 노동자로 살고 싶지 않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소한 그와 같은 저항으로 선택을 한 건데 보면 이제 미소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타고난 게 그런 사람처럼 보이도록 영화에서는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그 로기의 아버지 초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여서 다들 미소는 그 자리에 없지만 이야기는 뭐냐면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사내는 개밖에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끝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한편으로는 소공녀가 인간의 존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미소가 좋아하는 건 담배와 위스키인데 담배는 제가 뭐 충분히 알겠어요. 제가 과거에 엄청난 꼴초였기 때문에 뭐 그건 충분히 해야 돼요. 위스키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스키 한 잔에 13,000원인가 지금 그랬던 거죠. 요즘에 또 15,000원으로 올랐다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비싼 취미이기는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편집자님 존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의 소비는 플렉스가 되거나 아니면 따라할 만한 고급진 소비가 되고 누구의 소비는 이렇게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가. 만약에 뭐 땡땡 회장님이 와인 취미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와인 마시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같이 패가 망한다. 너무 비싼 취미여서. 상관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약간 하는데 답답함만 감수하면. 네, 미소가 마시는 위스키가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런 설정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정고은 감독 개인 경험으로부터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고은 감독이 혼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마련해야 되게 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이라고 이제 전셋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플이 너무 먹고 싶은데
와플을 사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치품이어서. 그러면 갑자기 이제 서글퍼지면서 나는 못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영화에 출연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본 게 소공녀의 엄청난 팬이자 덕후라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한 이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20대 후반의 여성인데 소공녀 덕후인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소공녀 굿즈를 수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에 나온 굿즈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영화에 나온 고급 위스키인 글렌땡땡을 조그만 미니어처를 사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쳐다본다든가. 그러면서 이 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소는 사실은 현실에는 없는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는 없다. 네. 그래서 찾아보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전혀 없지는 않겠다. 근데 아까 우리 방송 전에 이제 편집장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우화 아니냐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우화다. 위스키 설정 얘기에서 하나만 더. 찾아가는 집마다 계란 한 판씩을 사들고 들어가잖아요. 네. 계란 설정은 어떻게 열고요? 저는 그거를 사실은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 장면을 꼽으라면 그 계란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미소라고 하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닐지언정 누구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사가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인 돌봄 노동을 100분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작품 안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아직 성장이 덜 된 상태에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전 너무 웃긴 게 그 결혼했다가 아파트 샀는데 할부 20년 남았는데 이혼당한 남자가 진짜 너무 슬프고 웃기고 해서 우프다고 하는데 이거 약간 탕진잼이랑 비슷한 말인데요. 우픈 캐릭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경로를 따라갔지만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사실 미소는 성장한 상태로 등장하는 캐릭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란은 그런 미소의 인성과 성품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 영화가 그러니까 2018년에 개봉이 된 거죠. 네. 그때였기 때문에 계란 설정이 가능했다. 이제 비싸다 너무. 지금 계란 한 판이 얼마나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지 않을까. 그때로 돌아가면 계란 한 판이 작은 건 한 4, 5천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설정이 가능했다라는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게 탕진잼이라는 이야기로 돌아가서도 저는 그 마찬가지 이야기 같은데 도대체 이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로 결국은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으면 더 커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이냐. 이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건 그때그때의 행복감. 이것 아니냐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일단은 행복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했을 때 그 어느 책에서 봤는데 행복이란 내가 그 순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쁨 혹은 그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어떤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때부턴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가 행복이 되어버린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애걸복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행복의 독재 내지는 행복의 어떤 전체주의 같은 것인데 중요한 건 이 행복의 모양이 왜 이렇게 단일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영화 주인공이 미소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프랑스와즈 사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분이 그 영화 속에 이 미소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실 권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행복이라는 게 고급차를 타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런 걸로 단일하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걸 향해서 경쟁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뭔지 우리는 묻지 않고 그 사회에서 광고에서 늘 저는 광고 방송을 그 광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욕망 자체를 단일하게 내면화한 뒤에 다 그걸 추구하니까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문화 속에서는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가면서 보게 되는 뭐 간판이나 이런 거 다 광고 효과를 가지잖아요. 그렇게 노출되는 광고가 하루에 3,000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경우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소비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영화를 고르면서도 미소가 담배랑 위스키를 즐기는 것과 탕진잼은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가 탕진잼을 누려봤던 사람으로서 이 탕진잼이라고 얘기되는 소비 행태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딱 소비를 하는 순간 즐거움이 끝난다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어떤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더 또 다른 걸 찾아서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식의 과정이라서 아까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표현대로 하자면 향유가 없는 사회를 살게 되는 건데 미소가 즐기는 게 담배하고 위스키라고 하는 점은 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지속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도 위스키도 그걸 충분히 즐기는 어떤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취미인 거잖아요. 음미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개 모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미소에게 자기만의 시간이 주어지는 그 기간만큼은 사실은 이 사회의 어떤 강요라든지 아니면 박탈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고 미소가 오롯이 향유하는 시간이었겠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이제 고진감래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 고진감래식 그러니까 인생관을 가지면서 나중에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 먹을 거 아끼고 쓸 거 줄이고 해서 물질적 부를 축적을 하면 더 큰 행복이 온다라는 이런 적금식 행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요 얘기를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 얘기가 편향으로 빠지면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등을 어떻게 가리느냐. 결국은 소비를 통해서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탕진잼이라고 하는 것들의 한 면만을 보다 보면 탕진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절망감에서 오는 좌절감,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해봤자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자포자기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소소한 어떤 소비를 통해서 행복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것을 가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요 얘기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수용 시인이 그 4.19 혁명 직후에 썼던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근데 뭐 푸른 풀이라는 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그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또 쓴 시에 보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방만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못 바꾸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런 형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또는 세상의 일원이 되는 걸 뭐 포기한 경우가 이제 필경사 바틀비나 미소의 경우라면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길이 있겠죠. 나를 바꾸는 형태로.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이 정도 소비를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정도 소비에 맞춰서 가고 그다음에 어떤 소극적인 저항에서 이것이 멈춰버리게 되면 결국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단면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양면이 있고 다 층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 면만을 보다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진잼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의 어떤 가치관과 인생관에 기초해서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미래를 설계를 하지 못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절제력이 없어갖고 저런 식으로 탕진하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사실 정말 사다리가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사다리가 그래도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론가 열심히 올라가면 한 칸 한 칸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바로 이제 어찌 본다면 그런 어떤 그 사회상의 반영일 수도 있겠다. 탕진잼이라고 하는 게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그 원인으로 작동을 했던 사회상을 바꾸어 들어가는데 그것이 접목될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탕진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아마 두 분 못다한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일까요? 전성원 편집장님은? 이거는 보드리아르가 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소비의 사회라는 책을 쓴 철학자가 우리가 소비자로 머무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은 서로 연대할 수 없다.
고립되고 뿔뿔이 떨어져서 기껏해야 서로 무관심한 군중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고 서로 어떤 시민으로서 아니면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 시간 이렇게 연장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근데 사실 노동 시간이 그렇게 연장되면 탕진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 아니죠. 실제로 노동 시간이 너무 연장이 돼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가를 향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탕진잼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오히려? 하는 그 소비에 이게 의미 없는 소비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사놓긴 하지만 쓰지는 못하는. 그렇죠. 쌓아놓는 거죠. 그렇죠. 저처럼 포장지 안 풀고 네. 5년 동안 이제 옷장 안에 있는. 그러다 당근 찾아가. 네. 저도 집에 몇 박스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늘리자라고 하는 논의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하는 이야기는 늘 기업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생산성이 어떠니까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자는 더 많이 짜내도 되는 어떤 존재로 폄하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노조 때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생산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찾고 정체성을 찾는 노동자의 정체성, 생산자의 정체성을 지워져 버리고 그 지워진 자리에 소비하는 사람 으로서의 정체성만 남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서요. 노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탕진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런 표현도 가는 것 같은데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꿈이 없어지고 결국은 탕진이니까 그렇죠. 들어차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세워야 이제 나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이제 나 스스로가 이제 능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때의 어떤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건 저는 그게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100번 옳은 것이냐 또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당사자로서 막 좋다고만 또 얘기하기도 약간 부끄럽네요. 그런 게요. 아무튼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탕진잼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